여러분들은 자식들에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오셨나요? 그렇다면 노후에는 자식을 위해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으신가요? 나는 나를 위한 인생을 살겠다 다짐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나는 자식을 위해 어느 것도 아깝지 않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글귀를 하나 읽게 되었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봉양한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이다. 아마 50대, 60대, 70대라면 느끼는 바가 많을 듯한 문구입니다. 세상이 이전 같지 않아졌다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자식에게 봉양받는 것은 기대도 못할 뿐더러 자식에게 등골이 빨리는 부모들이 지천에 널렸습니다. 자식들을 키우느라 청춘을 다 바쳤지만 청춘도 모자라 노년기까지 자식 부양에 바쳐야 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의 노후는 안녕하신가요? 어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권 씨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게 5년 전이었습니다. 세 식구 살던 집에 홀로 남게 된 권 씨는 꼭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지만 그 또한 점차 적응이 되었죠. 오히려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서만 맞춰져 있던 권 씨의 시간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만을 위해 쓰이게 되었습니다. 권 씨는 평생을 알뜰히 살았고 나이 70이 다 되도록 남편과 한 푼 한 푼 아낀 재산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장가 보낼 때 집 한 채 해주고도 노후에 쓸 돈은 남겨둘 수 있었죠. 또한 남편이 떠나며 남긴 보험금도 꽤 되었기에 늙어서 굶어 죽을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젊어서 고생을 많이 했어도 이 정도면 인생을 헛살지는 않은 듯 했습니다. 권 씨는 아들까지 출가시키고 나니 넓은 집에서 혼자 살 필요가 없어졌기에 권 씨가 태어난 고향으로 내려가 방 한 칸 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어렸을 적 동창들도 만나며 즐겁게 생활했죠. 그리고 통장에 넣어둔 돈으로 노후를 대비해 대출을 좀 더 받아서 원룸 건물을 한 채 사둘까 생각하던 차였습니다. 어차피 이제 큰돈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이고 매달 나오는 월세를 받으며 살면 죽을 때까지 아들 도움 없이 살다 가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자신이 죽으면 건물 한 채는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컸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에 관해 무지했던 권 씨는 아들과 상의하게 됩니다. 그것이 권 씨의 일생일대의 실수였던 것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선우 아빠한테 들었어요. 부동산 투자하신다고요. 부동산 투자까지는 아니고 그냥 작은 건물 하나 사서 월세 받으려고 했지. 아들과 통화한 다음 날 권 씨를 찾아온 아들 부부. 명절이 아니면 잘 오지도 않더니 웬일로 갑작스레 찾아온 며느리의 눈이 반짝반짝했습니다. 에이, 어머니, 요즘에 누가 부동산을 사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도 하고 관리해야 되고 부동산 가격은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데 돈 있는 사람은 투자성보험 들어요. 그게 뭐냐? 보험회사에 다니는 며느리는 채권이니 펀드니 하는 어려운 말로 설명했지만 권 씨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별로 없었습니다. 엄마, 모르겠으면 그냥 선우 엄마한테 맡겨요. 그러면 몇 배로 불려서 받을 수 있으니까. 몇 배로 불려준다고? 그런 거 위험한 거 아니냐? 어머니, 위험하긴요.
제가 어머니한테 위험한 걸 권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회사 직원인데 그런 걸 모르겠어요? 하지만 권 씨는 그 제안이 전혀 달갑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재산 더 불려서 죽을 때 짊어지고 가랴? 그래도 어머니, 요즘 세상이 그렇지가 않아요. 돈을 쥐고만 있으면 오히려 사라져버린다니까요. 어머니 노후까지 편하게 사시려면 그 돈 가지고 안 돼요. 됐다. 나는 돈 쓸 데도 없어서 보험이든 부동산이든 투자 안 해도 이 돈이면 앞으로 명 다할 때까지 다 쓰지도 못한다. 너희 물려줄 재산 때문에 그러냐? 자꾸만 투자를 권하는 며느리에게 권 씨가 말하자 며느리는 약간 기분이 상한 듯 대답했습니다. 어머, 저희는 그런 거 생각도 안 해요. 어머니 재산 불려서 평생 편히 쓰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부동산 사셔도 달라고 안 해요. 옆에선 아들이 며느리 눈치를 보는데 권 씨는 괜히 앉은 자리가 불편해졌지요. 그래도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투자하지 않겠다고 버티니 며느리는 화를 눌러 참듯 가방을 획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럼 전 가볼게요. 권 씨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며느리는 문을 열고 나섰고 아들은 간다는 말도 없이 안절부절하며 며느리를 쫓아나갔습니다. 권 씨가 그 꼴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지가 강아지도 아니고 쫄래쫄래. 웬일로 오라고 하기도 전에 며느리가 찾아왔나 싶었는데 결국 돈 이야기를 하려고 했구나 싶었지요. 얼마 전 남편 제사 때도 바쁘다고 못 온다더니 아들과 통화하고 하루 만에 불이 나게 온 것이 괘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저녁밥도 먹지 않고 팩토라져 가버리는 며느리가 세상에 또 어디 있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끝이 났나 싶었지만 그 다음날 며느리 없이 아들이 다시 권 씨를 찾아왔습니다. 또 어쩐 일이냐? 엄마, 어제 선우 엄마가 한 얘기 생각해 봤어요. 그 투자 얘기 말이냐? 안 한다고 했잖니. 그건 엄마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지. 그렇게 해서 여러 부자 됐어요. 글쎄 엄마는 부자는 필요 없다니까. 왜 자꾸 이러는 거야? 건물 한 채 사서 나 죽으면 너 가져라. 내가 엄마 돈 때문에 이래요. 참 서운하네. 오히려 권 씨를 모정이 없는 매정한 사람 취급을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전혀 위험한 거 아니고 나중에 엄마가 낸 돈은 그대로 돌려받는 거예요. 수익은 또 따로 받는 거고. 글쎄, 엄마는 그런 거 잘 모른다니까. 그니까 잘 아는 선우 엄마한테 맡기라는 거잖아요. 가족인데 엄마한테 안 좋은 일 할까 봐 그래요. 그건 당연히 아니겠지. 근데 그거 들면 선우 엄마한테도 좋은 거냐? 실적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좋죠. 집요하게 설득해대는 통에 결국은 권 씨가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달라는 거야? 투자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도 통장에 어느 정도 돈은 있어야 엄마도 생활을 하지. 엄마 연금 나오는 걸로 쓰고 계시면 금방 불려서 드릴게요. 투자에 대한 불신은 있었지만 자식인 아들이 권 씨에게 해가 갈 일을 할 이유가 없기에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잘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토라져서 가버리더니 다시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어머니 하고 부르는 며느리. 그 순간 권 씨는 앞으로도 시어머니 대접받으려면
돈은 꼭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며느리와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 하려면 어디 가서 설명도 듣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물론 좋죠. 근데 들으셔도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큰 돈을 맡기는데 골치 아프게 그러지 마시고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아무 걱정 말고 계세요. 그렇게 권 씨는 며느리의 통장으로 돈을 보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번갈아 가면서 좀 더 투자하라고 전화해 대는 통에 3번에 걸쳐서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돈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검소했던 권 씨이기 때문에 통장에 있던 돈이 없어졌어도 처음엔 생활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몇 억이나 되는 돈을 맡기고 맘 편히 발 뻗고 잘 성격도 못 되어서 간간히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는 물었습니다. 어머니, 고수익이 나오는데 투자해서 이게 오르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금방 큰 돈으로 불릴 거라던 말과는 다르게 시간이 걸린다는 며느리의 말에 권 씨는 불안해졌습니다. 그런 권 씨를 달래듯 아들과 며느리는 평소보다 살갑게 권 씨를 챙겼지요. 손자와 함께 주말에 외식도 하고 허리 아픈 권 씨가 걱정된다며 뜬금없이 안마의자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혼자 적적하게 살던 권 씨는 그런 아들 내외에 관심이 내심 좋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처음에야 그랬지. 돈을 가져간 지 1년이 다 돼가도록 수익이 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언제 얼마나 생길지 도통 말을 해주지 않으니 권 씨는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권 씨가 불안해서 안 되겠다며 며느리에게 돈을 빼고 싶다고 넌지시 말을 꺼내보았습니다. 그건 안 돼요, 어머니. 지금 빼면 손해가 너무 커요. 그럴 거면 처음부터 투자를 안 하는 게 낫죠. 손해가 얼마나 되길래? 반토막 난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위험한 게 아니라더니 위험해서가 아니라요. 아무튼 복잡한 게 있어요. 지금은 절대 빼시면 안 돼요. 며느리가 그렇다는데 한두 푼 하는 돈도 아니고 그냥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권 씨는 자주 어울리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골이긴 해도 땅도 있고 자식도 잘 키워 말년에 편히 살고 있는 친구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한창 이야기하던 중에 문득 친구와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게 되는 권 씨. 금귀걸이, 금팔찌 주렁주렁 하고 있는 친구에 비해 수수하다 못해 초라해 보이는 자신의 차림새가 창피하게 느껴졌답니다.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던 권 씨이지만 지금은 통장에 돈도 없고 나이 들어 벌이도 없기 때문에 예전보다도 아끼며 살게 되어 심적으로 위축이 되는 듯 했습니다. 전에 건물 산다고 그러더니 그것도 안 사고 왜 이렇게 후줄근하게 사는 거야? 그 돈 꽉 쥐고 있다 관까지 들고 갈 거야. 친구가 농담처럼 던진 말에 권 씨는 차마 웃으며 받아치지 못했고 이번에 제주도로 놀러 가는 것 말이야. 친구 여럿이서 제주도 여행 계획을 세우는 말에 여행 비용이 부담된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단칸방에 살며 검소하게 사는 권 씨를 가까운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모르는 사람이 보았을 땐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가난한 노인일 것이기에 권 씨는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가고 권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봐도 상관없으니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불같이 화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빼면 손해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투자하셨으면 믿고 기다리셔야지. 왜 자꾸 돌려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돈 훔쳐갔어요? 그게 아니라 그 돈이 언제까지 묶여 있어야 되니? 어느 정도 돈이 나와야 내가 생활을 할 것 아니냐? 어머니 연금 받고 계시잖아요. 그게 몇 푼이나 된다고 그러냐? 그걸로 어떻게 먹고 살아? 선우 아빠가 용돈도 드리는데 왜 그러세요? 아들이 주는 용돈이라고 해봐야 생일이나 명절 때 봉투에 조금씩 넣어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특별한 날이 1년에 몇 번이나 된다고 그 돈으로 생활하라는 건지 기가 막혔습니다. 손해를 좀 보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마음이 편하겠다. 나는 투자고 건물이고 이제 다 필요 없다. 그냥 그 돈 쓰다가 죽을련다. 어머니는 그냥 저를 못 믿으셔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제가 하는 일이 다 못마땅하신 거죠? 그런 소리가 아니잖니. 이만 끊을게요. 권 씨가 미처 뭐라 대꾸하기도 전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미 끊겨버린 전화기를 붙들고 있던 권 씨는 꼭 귀신에라도 홀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싫은 소리는 한마디도 안 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화를 낼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안 있어 아들에게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선우 엄마한테 뭐라고 했길래 그래요? 뭐라고 하긴? 그냥 나는 내 돈 돌려받고 싶다고밖에 안 했다. 엄마 돈 제대로 불려준다고? 애엄마가 몇 날 며칠 얼마나 고민했는데요. 왜 자꾸 돌려달라고 하세요? 선우 엄마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왜 안 하던 시어머니 노릇을 하시고 그러세요? 아니, 내가 무슨 시어미 노릇을 했다는 거냐? 권 씨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내가 며느리 돈을 달라고 강짜를 부린 것도 아니고 손해를 봐도 좋으니 내 돈을 받았으면 한다는데 이게 아들까지 전화해서 시집살이가 어쩌고 할 문제인가 싶었죠. 둘 다 권 씨 탓이라 그러니 자신이 정말 나쁜 시어머니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우 엄마 실적에도 페널티가 있어서 안 좋단 말이에요. 당연히 서운하죠. 그런 건 나는 말을 안 하니까 모르지. 내가 목돈 들어갈 일이 있어도 쓰질 못하니까 하도 답답해서 그랬지. 엄마가 목돈 들어갈 일이 무슨 일인데 그래요. 이따가 선우 엄마한테 전화 한 통화 해주세요. 울고불고 난리네. 도대체 자신이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지 권 씨에게 사과를 강요하는 아들이 야속했습니다. 권 씨도 자존심이 상해서 아들과의 전화를 끊고 며느리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몇 번은 권 씨를 설득하더니 더 이상 전화를 걸지 않았고 아들 내외와 손자는 발길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지나자 손자도 보고 싶고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자식과 괜히 돈 때문에 멀어지나 싶어 권 씨가 먼저 며느리에게 연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우 엄마야, 그때 내가 그렇게 말해서 기분 많이 상했니? 아니에요, 어머니. 다 잊었어요. 며느리는 새초롬하게 대답했고 권 씨는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네가 어련히 잘 알아서 하겠지. 내가 앞으로 그 얘기는 안 꺼내마. 네, 제가 잘 관리해서
어머니 금방 부자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 알았다. 그렇게 다시 아들네외와 연락을 하게 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결국엔 권 씨의 돈도 찾아오지 못했기에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죠. 여기저기 여행 다니는 친구들을 뒤로 한 채 권 씨는 외출을 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아까워서 그 좋아하는 과일도 안 사 먹고 가스비 걱정에 춥게 살고 전기세 걱정에 덥게 살았습니다. 나이 들어 편히 살려고 젊어서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다 늙어서 이게 웬 고생인지 모르는 나날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권 씨는 여동생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던 중 여동생이 권 씨에게 아들내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나저나 언니는 좋겠어. 뭐가 좋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렇게 잘 나가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딸이 그러던데 핸드폰으로 사진 보여주면서 요즘 해외여행도 가고 골프도 치고 그런다고. 권 씨는 요즘 사람들이 하는 인터넷 같은 건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동생의 말을 얼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에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그 외 요즘 애들 핸드폰에다가 사진 올리고 그러잖아. 이번에 하와이 갔다 왔잖아. 뭐 한두 달에 한 번은 꼭 가는 것 같다고 그러던데? 언니도 같이 간 거 아니야? 은근하게 묻는 동생의 권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언니는 놓고 갔어? 들어보니까 요즘 먹고 살 만한 것 같은데 하나밖에 없는 엄마는 왜 안 모시고 갔대? 놓고 가긴. 내가 외국은 가기 싫다고 그래서 안 간 거야. 나는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다. 그래? 난 또 우리 조카를 부르자 만들 뻔했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권 씨는 대충 대화를 얼버무리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권 씨의 사정을 뻔히 알면서 아들네는 해외여행 다니며 호화스럽게 지내고 있다는 말에 심장이 벌렁벌렁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면 가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권 씨에게만 알리지 않은 것도 괘씸했죠. 자신이 힘들다고 아들네도 힘들게 지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아주 조금만이라도 부모를 돌아보았다면 그러고 다니지는 못했을 것 같았습니다. 또다시 투자했던 그 돈이 생각났지만 다시는 그 얘기를 꺼내지 않기로 며느리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한 입으로 두말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나는 힘든데 너네는 왜 잘 지내냐 하는 것 같아서 나서서 따지지도 못했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 결국은 체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너네들이라도 잘 살면 됐다. 그러다 얼마 안 돼서 권 씨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손자를 데리고 아들네가 권 씨네 집으로 온다기에 일찍부터 저녁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은 며느리에게 생일상을 받는다던데 바쁜 며느리한테 그런 걸 시킬 수는 없었죠. 갈비찜이며 잡채며 갖은 음식들을 해놓으니 아들네 식구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생일날 아들네가 빈손으로 방문한 것을 보니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흔한 케이크 하나 없이 밥상에 앉아 밥을 먹다가 며느리가 슬며시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권 씨는 선물이 없어 내심 실망했던 자신을 떠올리며 멋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냐? 어머니 생신이시잖아요. 조금 넣었어요. 아니, 뭐 이런 걸 다 준비했냐? 그냥 오면 됐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권 씨는 기쁜 표정을 감출 수 없었죠. 권 씨는 슬그머니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5만 원짜리 지폐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권 씨가 저녁상을 차리기 위해서 장을 본 금액만 해도 1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봉투에 들어있던 액수 때문에 속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말 한 짝만 선물해줬어도 기쁘게 받았겠지만 봉투를 주며 하는 며느리의 말이 아프게 권 씨를 찔렀습니다. 어머니, 너무 조금 담았죠? 죄송해요. 요즘 선호 학원비 때문에 생활비가 빠듯하네요. 자식 키우기 참 힘들어요. 그쵸? 웃으면서 내뱉는 말이 권 씨에게는 참 설득력 없이 들렸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해외여행 갈 돈은 있고 1년에 한 번뿐인 시어머니 생일날엔 아이 학원비 때문에 10만 원밖에 못 줘서 미안하다. 동생의 전화를 받지 못했다면 오히려 안쓰러워서 뭐라도 더 챙겨주려고 했을 텐데. 권 씨는 며느리가 하는 말이 빈말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아무 말 않고 줬다면 기쁘게 받았을 텐데 괜한 핑계로 권 씨의 마음을 더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는 며느리는 목이며 팔이며 걸칠 수 있는 모든 곳에 번쩍번쩍 장신구를 걸치고 있는 것도 참 모순적이었죠. 요새 그렇게 힘드냐? 그렇죠. 물가가 워낙 많이 오르니까 과일 하나 사 먹기도 벌벌 떨린다니까요. 그래. 그래서 나도 요새 보일러도 안 틀고 전기장판도 안 튼다. 어쩐지 집이 너무 춥네요. 저희가 돈 많이 벌어서 어머니 가습이라도 내드려야 할 텐데. 죄송스럽네요. 알면서도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에 권 씨는 속으로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욕실로 들어온 권 씨는 세면대 양옆을 짚고 서서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속에는 늙고 초라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나이에 돈 때문에 서름을 느껴야 하나 후회스러웠습니다. 자식 눈치, 며느리 눈치 보며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했습니다. 권 씨는 한참 만에 욕실에서 나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안 되겠다. 내 돈 받아야겠다. 아니요, 엄마. 또 그 얘기예요? 다 끝난 얘기잖아요. 네, 어머니. 지금 빼면 반도 못 건져요. 아니, 반토막 났어도 좋으니까 그 돈 내가 쥐고 있어야겠다. 그러자 갑자기 분위기가 험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콧바람을 씩씩거리고 있었고 아들도 난감하게 권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앞으로 100년, 200년 살 것도 아닌데 그냥 남은 돈 다 쓰다가 죽으련다. 생활이 힘들어서 그러세요? 저희가 다음 달부터는 생활비 좀 보탤게요. 아니, 필요 없다. 너희한테 손 벌릴 생각 없으니까 그냥 그 돈만 다시 다오. 또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못 믿어오세요? 이전 같았으면 며느리의 저 말에 화들짝 놀라 부인했겠지만 이번에는 권 씨도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니면 그 투자했다는 내역서라도 보여줘라. 지금 얼마가 남았는지 확인해보고 찾아와야겠다. 그러자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급기야 울음을 터뜨리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결국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증거든 뭐든 내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니냐? 엄마,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이러다 사람 잡겠네. 아니, 내가 무슨 사람을 잡았다는 거니? 지난번부터 왜 자꾸 나를 나쁜 어미를 만드냐? 내 돈 내가 보여달라는 게 그게 무슨 잘못이야? 그만하세요. 다음에 다시 얘기해요. 그러더니 밥 먹던 손자를 일으켜 아들 부부가 나가버렸습니다. 쾅하고 울리는 문 닫히는 소리에 권 씨도 황당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권 씨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돈이 얼마가 남았든 상관이 없다는데 이렇게 꽁꽁 감추고 보여주지 않는 것을 보니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밥상 가득 차려진 음식들을 홀로 치우면서도 정신은 딴 데 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9시가 되자마자 며느리가 일하는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 혹시 권순녀 앞으로 무슨 투자보험? 그런 게 가입되어 있는 게 있나요? 어떤 것에 가입되어 있는지도 정확하게 몰라서 물으니 고객센터는 본인 확인을 하고 다른 부서로 연결하고 또 다른 부서로 연결하더니 한참 만에야 대답을 들려줬습니다. 죄송하지만 말씀하신 정보로는 고객 등록이 안 되어 있으시네요. 네? 그럴 리가요. 보험 말고 무슨 투자한 것도 없나요? 저희 고객이 아니십니다. 그럼 김미영 이름으로는요? 그 회사 직원인데. 다급하게 며느리의 이름을 말하자 개인정보가 어쩌고 하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대답만 앵무새처럼 듣고 끊었습니다. 분명히 며느리가 다니는 회사의 투자성 보험에 가입한다고 했는데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니 권 씨는 상황이 크게 틀어졌음을 깨닫고 심각해졌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뭐가 어찌됐다 설명도 없었던 게 이런 이유였나 싶어 권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아들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회사에 있는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권 씨는 퇴근할 시간쯤 되어 버스를 타고 아들네 집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갑작스럽게 방문한 권 씨를 보고 아들과 며느리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말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 내가 오늘 선우 엄마 회사에 전화를 해봤다. 다짜고짜 말을 꺼내자 둘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보아하니 권 씨가 무슨 이야기를 꺼낼지 짐작하는 눈치였죠. 신락 같은 희망으로 며느리가 오해라고 말해주기를 바랬는데 그들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내 돈 어디 있니? 엄마, 일단 진정하시고. 내 돈 어딨냐고 물었다. 권 씨가 화를 내자 며느리가 그제서야 머뭇머뭇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 돈을 받고 나서 급히 돈 쓸 일이 생겨 일부를 사용했다는 아들 부부. 그리고 나머지로 투자를 해서 쓴 만큼 채워 넣으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손자 선우의 어학연수 비용을 좀 더 꺼내서 쓰게 됐고 여행을 가게 됐고 나중에는 차도 새로 샀고 결국엔 제 돈처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은 얼마라도 있을 것 아니냐? 다음 학기에 선우가 유학을 가기로 했는데 학비가 너무 비싸서 그거 냈어요.
근데 엄마 돈 뺏어가려던 건 절대 아니고 갚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투자고 뭐고 신용도 안 했다는 것 아니냐? 나중에는 애미한테 뭐라고 거짓말을 하려고 한 거니 도대체? 거짓말이 아니라 잠깐 빌렸을 생각이었어요. 차라리 선우 유학 자금이 필요하다고 보태달라고 하지 그랬냐? 그건 엄마가 건물을 산다 그러길래. 권 씨는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너희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엄마 아빠가 평생을 모은 돈이야. 그리고 아빠 목숨값이기도 하고 그걸 한 푼도 남김없이 다 썼다는 거냐? 결국 그 돈을 다 너희 호의호식하는 데 썼다는 거 아니냐? 그러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엄마, 우리 선우 잘 가르쳐 보려고 그런 거야. 선우 핑계 그만 대라. 여행 다니면서 사치하고 그 돈 쓰면서 애미 얼굴 떠올리긴 했냐? 애비는 생각 안 나듯. 어머니, 솔직히 저희는 돈 나갈 데가 너무 많지만 어머니는 돈 쓸 데가 많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손자한테 투자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나요? 나중에 선우가 잘 되면 할머니 챙겨드리겠죠.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는 거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저희가 다른 데 쓴 것도 아니고 자식 잘 되는 일인데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적반하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자기 자식만 잘 되면 부모는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다는 것인지. 너희 인생만 있냐? 부모는? 내 인생은 인생도 아니더냐?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저도 자식 키워보니까 내 자식이 귀한데 어머니는 꼭 저희한테 주는 게 아까우신 것 같으니까요. 말끝마다 자식 하지 말아라. 부모 속이고 부모 돈 뺏어간 건 내 자식 아니다. 그리고 네 자식 귀한 줄 알면 부모 귀한 줄도 알아라. 남은 건 빈 통장과 단칸방밖에 없는 권 씨는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는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고 모실게요. 권 씨는 속에서 불이 나는 듯 했습니다. 내가 언제 나 잘 모시라고 한 적이 있냐? 내가 너희한테 나 좀 부양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말이야. 이런 아들 부부가 권 씨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았고, 그럴 수 있다고 한들 권 씨는 그런 삶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권 씨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평생을 돈 한 푼 맘껏 쓰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 돈도 결국엔 권 씨가 죽으면 몽땅 아들 것이었을 텐데, 다른 누구도 아닌 아들이 자신을 속여 끝내 부모의 노후를 팔아 자기 자식의 미래를 산 것이 통탄스러웠습니다. 엄마, 어차피 나중에 물려줄 유산을 지금 미리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래, 이미 사라져 없는 돈. 유산 줬다고 생각하마. 우리는 더 이상 부모 자식이 될 인연이 아닌가 보다. 나도 너희한테 자식의 도리를 바라지 않을 테니 너희도 내 도움은 바라지 말고 앞으로 각자 그렇게 살자. 뒤돌아서는 권 씨에게 아들은 그러면 앞으로 손자를 못 보게 될 것이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지만, 권 씨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권 씨는 땅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속아 이 지경이 된 것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는 모습에 더 큰 상처를 입게 되었죠.
한편으로는 누구를 탓하겠나 싶기도 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들을 저렇게 키운 것도 결국 부모인 권 씨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권 씨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빈털터리가 되어 살아갈 날이 막막해져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하는 현실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